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신정욱입니다.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관해서 참 체크해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36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뽑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입사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 샘플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서식으로 제공한 서식입니다. 아마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쓰고 계실 텐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4가지 핵심 체크사항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출근 첫날. 반드시 출근 첫째 날에 근로계약서를 쓰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하루 만에 이제 일을 하다가 다음날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출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회사는 첫날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입사 첫날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서식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나와 있죠. 이제 노동부의 서식은 기간제 근로자, 즉 여러분들은 계약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도 쓸 수 있는 서식으로 이렇게 배포가 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정규직은 그 왼쪽 서식에서 보면 근로계약 기간 앞부분, 즉 입사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인 경우에는 시작과 끝 양쪽 2개 날짜를 다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제 입사일만 적으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퇴직에 관한 사항들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2부를 작성해서 그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근로계약서를 한 부를 작성한 다음에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괄호 안에 보시면 임금 명세서는 매월 교부하도록 되는데요. 아직 시행은 아니고요.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뒤에 관련 서식을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네 번째를 보시면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이 근로계약서들을 모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서식을 잠깐 보시면 왼쪽 서식에 보시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에 관해서 6번째 항목에 저렇게 고용노동부가 표준서식을 적고 있는데요. 자, 시급, 그 다음에 1급 이렇게 간단할 때는 이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만약에 월급 300만 원이다, 월급 200만 원이다 일 때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급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책수당이라든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있을 때에는 노동부 서식과 다르게 이처럼 항목을 나누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V자 빨간색 표시가 나와 있듯이 계산 방법, 연장 근로는 몇 시간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고 야간 근로는 몇 시간에 대해서 계산된 것인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 명세서가 이제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왼쪽에 보시는 세로로 긴 서식을 보시면 노동부에서 이제 시행 규칙,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게 11월 19일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국민들에게 미리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서식이고요.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해 두셨다가 11월 시행에 맞춰서 이건 매월 교부하셔야 돼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에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기간제, 즉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한 달, 2달 또는 1년, 2년의 기간제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사항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공통이고요. 5번을 보시면 자, 근로계약 기간의 시작과 끝 날짜를 정확히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 수습으로 일하는 기간을 빼고 한 달 뒤에 그 날짜로부터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6번 때문입니다. 6번에 보시면 기간제로 2년을 사용하게 되면 2년에서 하루라도 초과를 하게 되는 순간 이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인지를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7번은 자, 갱신거절은 해고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년의 기간제 약정을 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회사가 통보를 합니다. 귀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고가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러나 판례에서 대법원에서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나는 한 차례 더 계약이 갱신돼서 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무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에는 이때 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기간 만료를 통보하시기 전에 이것이 혹시 해고가 되지는 않을지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참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하는데 그 내용은 일주 40시간과 일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쳐서 주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항목별로 제가 파란색으로 5인 미만 적용 그리고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은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 적용 제외 표시가 있는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걸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9번과 10번입니다. 9번과 10번도 근로시간 제한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보다도 한 살이 어린데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죠. 그런데 19세인 경우에는 8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연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보다 한 살이 더 어린 근로자들인데요. 연소자의 경우 9번을 보시면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일주는 12시간인데 하루에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반면에 9번을 보시면 연소자는 1일 1시간 또는 일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넘을 수 없다라고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채용하신 근로자가 연소자인 경우 아마 대학생이거나 이제 고졸 근로자인 경우가 이제 18세 미만자에 해당되는데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도 일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번을 보시면 단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에서 여성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출산 후 1년까지는 연장 근로가 이와 같이 제한되는데요. 하루 2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엔 6시간, 그리고 1년 총으로 150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없지만 자, 근로시간인지 휴가시간인지 참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단 요 조항이 있는 거죠. 11번과 같은 조항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카운트되고 그 시간은 급여가 지급돼야 되고 그것이 연장근로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12번을 보시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하루 4시간 근로자다 하면은 도중에 30분,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근로자다라고 하면 도중에 1시간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도중에라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시간 근로자인데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 쉬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위반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V자 노란색 표시가 나와 있죠.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인지, 즉 휴게실이 따로 있다거나 휴게실이 따로 없지만 정말 사용자의 간섭 없이 쉬었는지가 나중에 근로시간 여부에 다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이 된다는 거죠. 14번을 보시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역시 통상시급의 50%가
임금이 더 가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똑같이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대가 언제냐에 따라, 즉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야간에 대한 개념이 몇 시부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법에 정확하게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일몰 후가 아니라 저녁 10시부터 야간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라 하면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을 각각 준다고 했는데요. 이 돈으로 임금을 주는 대신 사용자는 휴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휴일에 근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우리가 근로를 8시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을 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휴일의 대체인데, 휴일의 대체를 하게 되면 일요일의 근로는 평일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일요일 날 쉬었어야 될 거를 월요일 평일에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8시간과 8시간이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17번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날을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1.5배 가산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5배 가산수당을 안 주거나 아니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일 대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의 보상휴가나 13, 14, 15와 같은 그런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을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8번은 사례입니다. 사례. 이제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 어떻게 다르냐. 일요일 날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월요일 날 휴일 대체를 하게 되면 8시간만 유급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상휴가를 준다 할 때는 1.5배니까 12시간의 임금을 주거나 8시간과 4시간의 휴가를 줘야 돼. 하루하고 반나절의 휴가를 주어야만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를 꼭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주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일이고요. 20번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21번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괄호를 보시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입니다. 즉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그리고 공휴일이 이제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이죠. 당장 8월 15일 광복절 어제였죠.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16일이 월요일인데 달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대체 공휴일이라고 표시된 거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인데, 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이후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22번부터는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 1년이 안 된 근로자, 갓 입사한 근로자죠.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총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물론 만근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고 하루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15개가 새로 발생을 해서 총 26개 연차 휴가가 신입사원에게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23번을 보시면 그럼 재직 기간이 1년, 3년, 5년, 7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연차 휴가는 계속 15개가 아니고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그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이 됩니다. 즉 3년 근무하신 분은 16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요. 5년을 근무하신 분은 또 하루가 또 추가되죠. 그러면 17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 증가하다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번을 보시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시급 1급을 계산해서 1일 8시간 근로자면 연차 휴가 1일당 8시간의 연차 수당이 지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해고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을 제가 또 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해고와 관련된 다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해고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27번 항목과 29번 항목을 좀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6가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번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구두로 말한 순간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 직원이 징계 사유가 있건 어떤 정말 해고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로 구두로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 서면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돼서 무효가 되죠. 또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징계 사유가 있다면 어떤 잘못 때문에 해고를 한다라고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 서면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휴대폰 문자로 한 것이 서면일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메일로 보냈다라거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자적인 문서로 발송을 한 것이 서면인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다라는 판결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을 보시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노동부 안에서만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이 해고되신 분이 법원으로 가서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해고했다라고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7번과 29번은 5인 미만도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27번이 무엇이냐면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해고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보시면 27번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그러니까 산재로 일을 못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4주에 그리고 30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서 출산 전후 산후휴가 기간, 쌍둥이가 아닌 경우에는 90일이죠. 90일, 다둥이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또는 120일의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 동안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해고가 안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해고하려는 시기에 이와 같은 기간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자, 28번. 이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종류나 강도가 너무 가혹하다 할 때는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할서를 쓰게 하는 것과 급여를 깎는 감봉, 그다음에 급여가 아예 없는 정직, 마지막으로 제일 강한 징계죠. 징계 해고. 이와 같은 순서로 강한 징계로 나아가는데 법원이나 노동부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정직이나 감봉 정도로 충분한데 해고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는데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29번은 해고를 할 때 즉시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9번을 보시면 근속기간 3개월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29번은 5인 이상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1인 이상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되고 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고용 형태는 묻지 않아요.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 전혀 묻지 않고요.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29원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인 이상 근로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즉 30일 동안은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가라 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 예고상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번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해고가 자유롭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수습기간 중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근태관리를 좀 더 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고 사유나 시기 이런 제한들은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31년 최저임금 올해 이제 발표가 났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이 9,160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1급, 월급, 연봉으로 제가 표시를 드렸습니다. 자, 이 표에 나온 숫자는 연장 근로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고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를 전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판단이 되는 연봉, 월급, 1급 시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월급이 182만 2,48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이 되는데 내년에는 191만 4,440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32번은 수습기간 중 최초 3개월은 앞에서 본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단서를 주의해주세요. 단서에 보시면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 수습 3개월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노동인 경우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3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보통 회사에서 오해하시기 쉬운 게 급여일이 돼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회사 사정이 있어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34번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사업장이나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가 이제 공제되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죠. 실제 손에 쥐어지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서 먼저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회사에서도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 안 하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4대 보험 미납, 특히 고용보험 미납이겠죠. 실업급여는 이거에 대해서 3년간 소급해서 보험료가 추징이 되고요.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번을 보시면 산재가 미가입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이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35번 보시면 산재 발생했는데 미가입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나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는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미신고 또는 회사가 미가입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러면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추징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를 회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미가입 여러 가지 사정과 동기나 배경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랑 잘 설득을 하셔서 이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해서 사용자가 들어줬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된다라는 점 34번과 35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36번은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상을 처리하고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줍니다. 산재에서보다. 그런데 산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작더라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옆에 드렸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민원, 그 다음 민원마당, 그 다음 서식민원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클릭하시면 왼쪽 두 번째 화면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을 출력하시면 화면에는 한 장 앞면만 되어 있지만 뒷면에 작성 요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작성을 하셔서 반드시 산재 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어가기 전에 관할 고용 지청입니다. 잠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면 제가 지청이라고 제가 V표를 해놨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공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지청에다가 제출을 반드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느라 빠르게 좀 진행된 감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상세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법률 위반이나 그런 법적 분쟁이 없으시기를 바라시고요.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